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한옥의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여전히 이제 그 한옥을 처음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두 번 진행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아직 좀 눈에 좀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한옥의 구조와 관련돼서 조금 더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한옥의 설계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좀 앉아서 좀 진행을 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요거 한번 한옥의 구조하고 주요 기법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뒷부분에서 살짝 한번 용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앞부분은 한옥의 구조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설계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건축을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생소한 용어들일 수도 있는데요. 흔히 저희가 이제 뭐 가구식 구조다, 조적식 구조다, 뭐 일체식 구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조적식 구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벽돌을 쌓아서 뭐 집을 만드는 것, 하나씩 쌓아서 집을 만드는 구조라고 하면은, 가구식 구조는 한자로 보면은 실흥 가짜인데, 우리 옛날 한옥에 보면은 대청 뒤쪽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건너지는 실흥이라고 해서 그 위에 이제 그 소반이라든가 이제 물건들을 올려놓는 그런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나무를 짜서 만든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가구식 구조라고 하는데, 이 가구식 구조는 물론 다 나무가 주이긴 하지만, 일부 이제 가구식 구조를 흉내내서 돌로도 가구식 구조를 흉내를 내서 만든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 건축하면은 뭐 거의 다 가구식 구조다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가구라고 하는 한자 말을 캡처해 놓은 건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짜가 실은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구자가 그 얽을 구자 해서, 그러니까 이런 뭐 나무를 얽어서 집을 만들었다, 이런 그 구조를 가구식 구조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구 개념, 이건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자료 보내드리면은 그때 한번 훑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게 조적식 구조죠. 잘 아시는 삼성대,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석빙고 건물입니다. 얼음을 보관했었던 조선시대 석빙고 건물이고요. 그 서울에도 아직도 이런 지명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동빙고, 서빙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제 그 자리에 빙고 건물이 있었던 데인데요. 돌로 만든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나무로 만든 목빙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빙고는 이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죠, 지금. 조적식 구조의 사례들입니다. 사진 사례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항상 가장 많이 써먹는 사례가 부석사인데, 부석사는 뭐 목조 고물뿐만 아니고 특히나 이제 그 석축과 같은 이런 그 석조 건물과 석조 건축과 관련돼서도 이제 되게 많이 예를 드는데, 그만큼 볼만하고 또 사례를 삼을 만한 모범적인 건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돌로 조적식으로 만든 석축이죠. 수원 화성에 있는 화성 성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조적식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석빙고 건물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홍해를 틀고 그 홍해와 홍해 사이는 판석으로 이렇게 막았어요. 전체 다가 이렇게 홍해는 아니고 하나, 둘, 셋,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홍해 구조고, 요 홍해와 홍해 틀 사이는 판석으로 막고 그 위에 이제 봉토처럼 이렇게 덮은 거죠. 대표적인 조적식 구조로 홍해교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순천에 있는 서남사 성성교라고 하는 다리로 기억하고 있는데, 매우 아름다운 석교입니다. 요거는 성곽 건물인데요. 전남 단양에 있는 금정산성이라고 하는
성곽입니다. 뜬금없이 좀 이상한 그림이 나왔죠. 이거는 남한산성 있죠. 남한산성. 예, 남한산성 안에서 이제 그 발굴된 유적인데요. 사람들에게 서 있는 곳이 다 초석 자리입니다. 예, 초석 자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건물의 크기가 짐작이 되죠, 대충. 예, 어마무시하게 큰 건물인데 이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건물 유적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나무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둥을 세우고 도리와 볼을 걸쳐서 지은 집일까요? 아니면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조적식 건물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집을 지었을까요? 일단 초석이 있다는 것은 나무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무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둥이 올라갔은 자리니까 초석 자체가. 그런데 기와도 같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기와 자체가 엄청 큽니다.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기와하고는 규격 자체가 다르죠. 무게가 조선시대 기와의 한 2배 정도라고 해요. 저울로 바라본 무게입니다. 숫자 보이시죠? 398, 1894, 몇 배죠? 한 서너 배 되죠. 굉장히 큰 기와인데, 그러면은 저 기와가 지붕에 얹혀졌을 때 그 무게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목조 가구로 구조체를 세웠을 때 과연 저 하중을 다 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혹시 저게 선생님들 중에 저게 그 관악묘 가 보신 분 계세요? 관악묘? 동묘역에 내리면은 동묘가 옛날에 동관왕묘라고 하는 그 관우를 모신 사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거기는 아직도 이제 동묘가 남아 있는데 그 건물을 보면은 일종의 조적식 건물과 가고식 건물을 혼합한 것 같아요. 혼합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벽돌로도 쌓고 그 사이사이에 기둥을 집어넣은 거죠. 방금 보셨던 이 유적도 아마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건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에서 보셨던 이런 큰 기와의 무게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그게 아마 무기고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한 대당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옛날 기록에 보면은 이제 그 대당 전쟁의 그 전초 기지 중에 하나로 이제 주장성이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한산성은 그 당시 이제 주장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성곽들 보면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방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군사적인 거점이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거점 자체가 사실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 시대가 흐르더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주요 군사적 그 요충지에다가는 계속 성곽을 그 예를 들면 토성이 있으면 석축으로 다시, 그러니까 석성으로 다시 쌓고, 무너지면 다시 쌓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재활용해 왔어요. 그래서 남한산성곽 같은 경우도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계속 사용해 왔었던 성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남한산성 자체는 물론 이제 조선 시기 때 새롭게 이제 축성한 성곽이죠. 현재 있는 유적 자체는요. 어쨌든 그렇고, 말씀드렸던 이제 구조 두 가지 중에 가고식 구조가 가장 간단한 구조가 이런 거죠. 기둥과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엮는 뭐 도리, 뭐 이런 나무를 짜 맞추는 방식으로 해서 집을 지었고, 요 건물 같은 경우는 누각 건물이에요.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는 누각 건물이고, 얘는 석탑인데 특이하게도 가구식으로 만든 탑입니다.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석가탑이죠. 다보탑, 아주 특이한 양식의 석탑입니다. 약간 엮을려 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을 해서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쭉 가면서 중국이든 한국이든 아니면 일본이든 탑을 굉장히 많이 세우게 됩니다. 탑을 굉장히 많이 세우게 되는데, 근데 흔히 이제 탑을 가지고 삼국의 특성을 비교를 하는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전탑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전탑의 나라,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 일본을 목탑의 나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목탑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전탑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주류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면은 처음에 그 탑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목탑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목조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그 당시 많은 시절이었으니까 병화를 입어서 쉽게 소실이 돼요. 화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건축 재료인 화강석을 이용해서 탑을 세우게 되는데, 근데 원래 나무로 짓던 탑을 돌로 지으려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돌을 가지고 나무처럼 똑같이 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 석탑은 목탑을 번안 과정을 거쳐서 석탑이 이제 석재의 재질을 점차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 최초의 사례가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륵사지 석탑 가보면은 돌로 만들었지만은 목탑이랑 똑같아요. 목탑이랑 똑같은 부재를 사용해가지고 목탑처럼 만들었어요. 좀 몇 개로 센 이야기인데요. 가고식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지난주에 저희가 모형을 가지고서 그 조립하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 다 기억나시죠? 요런 부재들은 기둥, 보, 도리, 장여, 인방, 대공, 석가래, 또는 뭐 연목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요런 부재들이 각각의 쓰이는 위치 또는 단면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난번에는 도리만 해도 그 사례를 여러 가지 이제 용어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도리는 도리인데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뭐 외출목도리, 주심도리, 내출목도리, 하중도리, 중중도리, 상중도리, 종도리, 적심도리, 외기도리, 이런 다양한 이름의 어쨌든 그런 그 부재들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인 거는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아시고 요것만 그 이해하시면은 나머지는 위치라든가 부재의 단면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이름들이니까요. 예, 가구식 구조의 종류와 그 구성 요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3량집, 4량집, 5량집, 7량집 이런 말씀 잠깐 드렸었죠. 량집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되는 부재가 뭐라고 했었던지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도리죠. 이 부분에 보이는 도리를 보고서 도리가 맨 위에 걸리는 게 종도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종도리를 기준으로 건물의 앞뒷면에 하나씩 똑같은 위치에 들어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홀수가 됩니다. 3량집, 5량집, 7량집, 9량집, 11량집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여기 있는 특이한 평사량집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종도리가 없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칸 사이가 작아서 중도리를 그는데 중도리와 중도리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을 경우 굳이 별도로 종도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구성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여기 종묘안에 보면은 공민왕 신당이 있어요. 아마 그 웬 조선 왕조 임금들을 모신 종묘에 고려시대 임금인 공민왕의 사당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아마 그래서 찾아보실 생각도 안 하셨을 거고. 근데 그거 보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민왕 신당이 평사량으로 되어 있고, 안국역 즉 오시다 보면은 저희는 2분 출구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면은 운영궁이라고 있죠. 예,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운영궁의 행랑채 건물 같은 경우도 평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제가 그 사진으로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자료 사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조 건축의 기본 구조 해가지고 가구식이라고 해가지고 동일한 방식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대량식 구조와 천두식 구조 또는 정관식 구조, 이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우리가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거는 다 대량식 구조죠. 천두식 구조나 정관식 구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뭐 대량식 구조는 저희가 모형을 가지고 한 번씩 보셨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뭐 다 아실 것 같고, 천두식은 좀 낯설죠. 낯선데 하나씩 한번 사진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천두식 전에 정관식이 먼저 나왔네요. 이건 뭐 기틀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나무집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나무가 많은 백두산 그 근방이랑, 그리고 울릉도는 지금도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기틀식 집들이 있습니다. 천두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량식이 지붕 가구를 받기 위해서 보를 걸어서 그 보가 모든 지붕 가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천두식 구조는 그게 아니라 기둥이 직접 위까지 올라가서 도리를 받는 방식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을 천두식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 혹시 사진이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건지 대략 감은 오시죠. 주로 이제 중국의 남쪽 지방에 이런 건축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뭐 학자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천두식 구조가 초기에는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게 봉정사 극락전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대로 보면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게 측면이에요. 옆에서 본 것. 근데 이 건물이 천두식 구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옆에를 보면은, 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리고 여기는 없죠. 도리를 밑으로 받치는 별도의 기둥이 없지만은, 종도리와 중도리, 주심도리,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둥이 도리를 받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천두식 구조를 만약에 지었으면은, 요런 부분에 기둥이 하나 더 올라갔겠죠. 그런 모양을 아마 띄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량식 구조이죠. 기본적으로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을 도리라고 하는 부재가 묶고, 그리고 앞뒤를 거쳐서 대들보라고 하는 부재를 걸게 되고, 이 대들보라고 하는 부재가 지붕 가구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구식 구조를 대량식 가구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구식 구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이렇게 몇 가지로 쭉 해봤는데,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몇 냥 했을 때, 그거는 도리가 1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도리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대들보가 몇 개가 걸리는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뭐 3냥식 구조 같은 경우는 보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은, 집이 더 크시면은 2중보를 쓸 수도 있고 3중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 사용하는 개수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구분하는 게 도리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위에 것부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들보재의 상하 중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가 하나 사용되었을 경우, 2개 사용되었을 경우, 3개 사용되었을 경우, 요렇게 좀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요렇게 이제 보는 이렇게 상하로 중첩될 수도 있지만은, 요 칸을 무슨 칸이라고 했던지 혹시 기억나세요? 대들보가 걸리는 양통이라고 보통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양통칸이 크지면 크질수록 보 하나로 감당이 안 되니까 중간에 요런 기둥을 세워서 작은 보를 하나 더 걸어줘요. 요런 거를 택보라고 합니다. 택보. 태량 또는 택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런 그 위에 있는 그림들은 보를 상하로 중첩되어 있는 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기둥을 나눠서 만든 집이죠. 보통 이런 집들이 일반적으로 규모가 이런 집들에 비해서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통칸이. 한번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 목조 건축 중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근데 비교적 이제 중심체에 있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부속체 건물에 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집을 가운데를 딱 잘랐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런 그림을 단면이라고 하는데, 요런 집을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기둥을 앞뒤로 세우고 나서 앞뒤 기둥을 연결하는 볼을 걸치고, 그 보 위에 대공을 걸치고, 그 위에 이제 종도리를 넣는 방식으로 도리가 하나, 2개, 3개 들어가는 집, 삼냥집입니다. 삼냥집의 측면 모습입니다. 요런 집은 이제 맞배집이니까 옆에서 보면 바로 보이죠. 자, 이것도 삼냥집의 외부 모습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안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삼냥집이고요. 삼냥집인데 여기는 측면의 가운데 있는 기둥이 중간에 잘렸죠. 네. 말씀드렸던 좀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인 평사량 구조의 단면도입니다. 도리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습니다. 원래 오량집 같으면은 요 가운데에 종돌이가 있어야겠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돌이하고 중돌이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을 때 굳이 종돌이를 달지 않고 중돌이와 중돌이 사이에 이렇게 석가래를 걸어서 나중에 지붕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신 같은 것들을 얹고 지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집들을 평사량집이라고 하고요. 다 뜯었을 때 나무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석가래가 노출되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지붕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평사람집 같은 경우는 아주 평평하죠, 그냥. 자, 그 다음에 오량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량집은요, 두심돌이 하나, 아니 두심돌이 두 개, 중돌이 두 개, 종돌이 하나. 이게 사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가구입니다. 요즘에도 뭐 살림집 지면은 거의 뭐 10중 8구는 예를 들어서 뭐 날개체 같은 부속체가 아니면은 대부분 다 오량으로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도 지금 오량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종돌이 있고, 중돌이 있고, 주신돌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런 오량집이고요. 근데 오량집도, 돌이는 5개가 들어가지만은, 뭐, 기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오량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자, 맨 왼쪽에 위에 있는 오량집. 요거는 도리만 보면은 오량집이 맞죠. 그런데 왼쪽이랑 다른 것은 기둥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고주가 직접 한쪽에 들어가 그 중도리를 받고 그리고 대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대들보가 요 고주 옆에 꼽혀요. 택보도 고주 옆에 꼽히고. 그러니까 요런 오량집을 일고주 오량집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더 특이하죠. 이고주 오량집입니다. 요런 것 같은 택칸이 생겨요. 그쵸? 앞쪽에 택칸이 생기고, 흔히 이제 어떤 용도로 건물을, 개혁할 건지에 따라가지고, 택칸이 필요한 건물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고주를 사용을 해가지고, 오량집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니면은, 같은 집이어도요, 요런 식의 오량집과 요런 일고주 오량집이 같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 같은 경우는 방이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고주 오량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방이 않고 크게 대층을 만들 때는 대층 가운데 기둥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긴 보가 통째로 건너지릅니다. 그런 칸 같은 경우는 이런 오량집의 단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이 또 이런 오량집과 이런 오량집이 같이 결합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이 만약에 이런 오량집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은 대청 공간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방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고조 오량집입니다. 이거는 앞쪽과 뒤쪽에 다 택칸이 만들어지는 사례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이것도 오량집이죠. 요거는 강릉에 있는 해운정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요거는 일고주 오량집 그림의 단면도입니다. 요건 사진입니다. 요 기둥이 직접 중도리를 받았죠. 그리고 요거 보면 구멍이 있죠. 요게 이제 나무 산지, 일종의 나무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들보를 아니면 택보를 기둥 옆에다가 장부를 만들어서 꼽아요. 근데 이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고 기둥 옆에다가 일종의 나무 못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게 일고주 오량집입니다. 일고주 오량집의 외부 모습입니다. 요쪽이 택칸이죠. 네, 택칸이고, 요게 이고주 오량집입니다. 요거는 전, 후, 둘 다 택칸이 있는 오량집 건물이고요. 뭐 상대적으로 딱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양통칸이 꽤 넓은 집이죠. 그래서 뭐 굳이 일반적인 규모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고주 오량으로 계획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건물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칠량집 보겠습니다. 칠량집만 넘어가도 일반 살림집에서는 보기 힘든 건물입니다. 뭐 사찰의 대웅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할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들 보면은 이런 칠량집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칠량집을 만들 때 이렇게 상하로 볼을 3개를 중첩해서 칠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주를 하나 사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는 포가 2개가 사용이 됐죠. 전후로 고주를 2개 세우고 대들보는 2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후,
택칸에는 택보를 걸었죠. 이런 방식으로 칠량집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자, 요거는 개심사라고 하는 사찰의 대웅전 건물입니다. 조선 초기 건물인데요. 요 집도 면량처럼 보이나요? 칠량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량처럼 보이기도 하고 애매하죠. 예, 요런 이제 다포식 건물 같은 경우는 요걸 다포라고 하거든요. 기둥과 보돌이 사이에 뭔가 중간에 뭔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포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주심포일 수도 있고, 뭐 다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입공도 포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건물은 다포식 건물인데요. 다포식 건물에는 이 주심도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하나, 안으로 하나, 도리를 하나씩 더 걸어요. 제가 아까 도리 용어 설명하면서 외출목도리, 내출목도리라고 하는 생소한 용어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바로 얘가 외출목도리, 내출목도리입니다. 이것도 학자분들에 따라서 흔히 이제 그 구분할 때 요 도리를 계산해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출목도리, 외출목도리를 빼고서 계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통 빼고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외출목도리와 내출목도리를 빼고 나면은 1, 3, 5량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고주 칠량집 도면이고 내부 사진입니다. 이것도 칠량가 건물이죠. 이고주 칠량가 건물인데 영남 제1루라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누각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밀양에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건물이에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건물입니다. 요렇게 아까 보셨던 게 이제 요 내부 사진이고요. 이렇게 단차를 둬서 계단을 둬서 밑에 이 건물과 연결해 놨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청풍에 있는 한병루라고 하는 건물도 이와 유사하고요. 아니면 남원에 있는 강한루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중심에 누각 건물이 있고, 누각 건물을 중심으로 좌우 아니면 앞쪽에 건물을 배치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단차가 보통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단, 복도각, 계단과 같은 계단을 만들어서 건물들을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전통 건축에서는 이런 식이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계단 내려가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구량집입니다. 구량집 되니까 이제 가운데 그는 도리가 많아졌죠. 그래서 종도리와 주심도리를 기본으로 보고 가운데에 이제 걸리는 도리들을 중도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도리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부르는 이름도 무슨 하중도리, 중중도리, 상중도리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석사 무량수전, 그다음에 수덕사 대웅전 이 건물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둘 다 고려시대 건물입니다. 요 건물은 부석사 무량수전 건물입니다. 그래서 종도리가 있고요. 상중도리, 중중도리, 하중도리, 그 다음에 얘가 주심도리, 얘는 외출목도리. 외출목도리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은 요 외출목도리를 빼고 나면은 구량가 건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얘는 주심포라고 하는 주심포 건물인데요. 양식으로 치면은 주심포 건물은 외출목도리는 있는데 내출목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내부 모습입니다. 참고로 종도리를 받치고 있는 요런 부재를 대공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대공인데 요 대공, 그러니까 도리가 잘 이렇게 이제 미끄러지고 이탈이 되니까 이탈이 되지 않도록 요 옆에 사람 인자 모양, 시어자 모양으로 이렇게 부재를 하나 갖다 댔어요. 이런 거를 이제 소설합장이라고 부르는 부재입니다. 아주 고식인 건물에만 드러나는 사용되는 부재이고, 뭐 조선 중기 이후로 넘으면은 이 부재가 사용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요것도 부석사 무량수전 내부 가구 모습입니다. 공예품 같죠. 요즘 짓는 집들이랑 많이 다릅니다. 자, 요거는 수덕사 대웅전 건물이고요. 수덕사 대웅전 건물의 내부 모습입니다. 변작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변작법이 쉽게 생각했을 때요. 그 주심도리하고 주심도리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뭔가를 위에다가 이제 5량 가구를 만들든 아니면 7량 가구를 만들든 간에 동자주를 걸어서 볼을 하나 더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그 절반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면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4분 변작이라고 하고, 아니면 거꾸로 3분의 1을 나누면은 3분 변작이 될 텐데, 동자주의 위치를 대들보의 수평 위치 중에서 어디에 놓을 건지 이것을 변작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변작법에 따라서 사용되는 부재의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지붕의 물매라든가 그 다음에 구조적인 안전성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보통 이제 한옥을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 살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석가래 같은 경우는 주심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석가래가 밖으로 뻗어 나가잖아요. 무슨 그 부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내민 것보다 뒷뿌리가 짧으면 항상 전도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뒷뿌리가 앞쪽으로 뻗어 나온 길이보다 항상 더 긴 게 안정적이죠. 그런데 이 변작법을 잘못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뒷뿌리가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항상 그 석가래가 전도될 아니면 또는 미끄러질 가능성,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 잘 판단해서 지붕 가구를 짜야 됩니다. 그런 거를 변작법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보셨던 건데 오늘 또 처음 오신 선생님도 있고 어차피 또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여서 용어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첨안내밀기하고 물매 정도 이거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다 그랬는데 기소숨, 안쏠림, 안으리곡, 안곡 이런 용어는 한 번도 다들 못 들어보셨다고 해서 자 첨안내밀기 기존 요 각도 기억나세요 혹시? 기둥과 햇볕이 들어오는 선에 이루는 각도 네. 한 28도에서 한 32도 정도 된다고 했죠. 거꾸로 이 수평선과 기둥이 그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는 뭐 대략 한 뭐 70도 정도 되겠죠. 이 각도가 이제 햇볕이 여름에는 잘 맞고 겨울에는 가장 깊숙이 빨아들이고 하는 각도라고 해요. 그게 이제 경험치로 계속 누적되어 왔던 거고 우리나라 기후에 가장 그러니까 적합한 방식이 이제 첨안일밀기를 할 때 항상 그 정도로 첨안일밀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둥의 높이에 따라서 첨안일밀기 길이도 다를 거고 그것 외에 이제 건물의 이제 의장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권위적인 건물이나 좀 중심되는 건물이 있으면 좀 첨화를 좀 더 길게 내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평거리와 수직거리 간에 수평거리 예를 들면 한자를 갔을 때 수직거리를 7치를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7치 물매. 예를 들면 한자가 갔을 때 4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4치 물매. 이런 식으로 물매가 그냥 구배라고 보시면 돼요. 경사도인데 한옥의 일반적인 지붕의 전체적인 물매는 한 6치 정도 됩니다. 6치 조금 더 세면 6치 뭐 3푼 뭐 이 정도까지 되기도 하고요. 요거는 작년, 단년, 작년과 단년의 물매가 일반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 동자주의 수직 높이는 그대로 두고요. 수평 위치만 아까 변작법 말씀드렸잖아요. 얘 동자주의 위치를 대들보 길이의 3분의 3등분을 했을 때 그 3등분 위치에 놓으면은 3분 변작이 되겠고 대들보를 4등분해서 4등분 위치에 놓으면은 4분 변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3분 변작이 4분 변작보다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주심도리로부터 3분 변작이 4분 변작에 비해서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면 석가래 같은 경우는 석가래 뒷부리의 길이가 그만큼 길어지겠죠. 그리고 지붕의 양통이 적을 경우에 좀 짧아요. 짧을 경우에 지나치게 이제 동자주가 밖으로 나오면은 석가래 뒷부리가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양통칸의 거리가 짧을수록 3분 변작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적 건축의 주요 기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소승 기법 기억나시죠? 가운데에서 뒤쪽으로 갈수록 기둥을 조금씩 늦게 쓰는 것을 기소섬 기법이라고 하고요. 항상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구조적인 이유도 있고 의장적인, 그러니까 미적인 이유도 있을 텐데 도식적으로 그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런 기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는 이런 측면이 있고 의장적으로는 이런 측면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착시 현상 교정하는 것과
처마 처짐을 보강하는 문제. 여기 이제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의장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뭐 도식적이긴 한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기법을 기소성 기법이라고 하고요. 기소성 기법이 쓰인 사례를 사진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데 기억나죠? 여기에 강화도 전등사에 있는 대웅전이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요 부재 두께, 요쪽 두께와 요쪽 두께가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기둥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높이만큼 뭔가를 보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보정을 요거는 이 창방이라고 하는 부재를 통해서 해줬습니다. 자,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이고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는 부여에 있는 무량사 극락전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요거는 보면은 여기가 확실하게 티가 나죠. 네. 자, 안술림 기법입니다. 안술림은 기둥을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 약간 안으로 이렇게 숙여서 안으로 기울여서 하는 기법인데요. 요것도 착시현상 교정이라는 측면과 횡력 작용을 보강하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품이 많이 들어가요. 공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조선시대 넘어오면은 거의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붕에 들어가는 기법인데요. 아느리곡과 그 지붕을 위에서 내려봤을 때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바깥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모서리로 가면 갈수록 처마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처마 그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요런 거를 안흐리곡이라고 하고요. 수평선과 안흐리곡 요거 선 빨간 선으로 구분해 놓은 거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지붕에 있는 요 부분을 용마르고 내리마르고 추녀마르고 이렇게 이제 지붕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다르고요. 요거는 팔짝 지붕이겠죠. 팔짝 지붕이고 어느 건물인 것 같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붕을 만들면 요런 3차원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안곡과 안흐리곡. 그걸 적용하면은 모서리로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면서 밖으로 나가는 방식의 처마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우 건축의 주요 기법 두 번째, 지난번에 봤던 것 중에 기둥과 보, 창방, 추녀 뭐 여러 가지 부재들마다 기법이 자꾸 다 적용하는 기법이 있는데 기둥만 중심으로 일단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 드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베을름 기법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전체 기둥의 3분의 1 지점, 이 부분을 가장 두께 하는 방식을 베을림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작아요. 이 베을림 기법도 주로 고려시대 때 또는 이제 조선 초기까지 일부 사용되다가 그 이후에 조선시대 들어오면은 요런 미널림 기법으로 대부분 다 바뀌게 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약하게 한 10분의 1이나 20분의 1 사이에서 두께를 조정하면서 위로 살짝 칩니다. 옆볼을 치면서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기둥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기법을 미널림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흘림없이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법이라고 부를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형 기둥을 껍질만 벗겨서 그대로 사용하는 요런 걸 도랑주라고 합니다. 도랑주라고 하고 화엄사 구청암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안성에 있는 청룡사 대웅전, 얘는 개심사에 있는 범종각 건물입니다. 그리고 자연석 초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연석 초석이 생긴 면과 기둥의 면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또는 기둥의 초석의 레벨이 다를 경우는 기둥의 높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초석 상면의 모양대로 그대로 따서 기둥 하부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그랭이라고 합니다. 그랭이 기법. 자, 이게 죽서루 건물입니다. 3층에 있는 죽서루 건물이고 이거는 뭐 기초할 것도 없고 있는 안반에다가 그대로 이제 기둥을 세운 거죠. 기둥을 세우고 누각 건물을 세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반 모양 그대로 따서 그냥 기둥을 밑을 팠어요. 네, 요런 그랭이는 현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연석 초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석 초석도 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레벨이 좀 달라요. 약간씩. 밑에 거푸집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기초를 하더라도
레벨을 보면은 이게 콘크리트도 뭐 수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것도 고르다 보면은 높낮이가 약간씩 달라져서 초석의 높이가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는데 1차적으로 물론 초석의 높이를 다 맞춰주죠. 초석의 높이를 다 맞춰주는데 뭐 그러지 않을 경우 하여튼 가공석인 경우에도 이런 그랭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초석 모양에 따라서 한다기보다도 기둥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여기는 그래서 항상 기둥재를 캐가지고 올 때 약간 여유를 둬요. 여유치를. 그런 걸 거래발이라고 합니다. 거래발. 그런 걸 거래발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 거랭이 기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요건 확실하게 보이죠. 돌에도 거랭이 기법이 사용이 되는 거죠. 불국사 석단입니다. 조금 키워서 볼까요? 안 키워지나? 요 부분 보이시죠? 특히 여기는 자연석에다가 위에 이제 가공석을 얹었는데 자연석에 맞게끔 그대로 이렇게 따서 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흔히 조적식 건물이 횡력에 굉장히 약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쌓으니까 옆으로 흔들리는 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랭이로 해가지고 껴 맞추면은 횡력에도 굉장히 강한 방식이 됩니다.